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맞습니다. 시작합니다. 휴가를 떠난 최영일 평론가 대신해서 오늘 진행 맡은 저는 강유정입니다. 유세 차량 사고 조문을 통해서 대선 후보들의 만남이 이뤄진 이후 오늘은 유세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제 부분을 두고 각축을 다퉜습니다. 단일화 카드가 변수로 작용할 듯한데요. 20일 남은 대선 기류 어떻게 변할까요?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일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대선 판세 이야기 현장에서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는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한입뉴스 한번 정리해드려야 되겠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창석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재산세 그리고 사실 수도권 시민들의 굉장히 관심사인데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네요. 집값 세금 지금 화나시죠? 저도 화납니다. 재산세 종부세 조정하겠습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서울 노원구 유세가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서울 지역 수도권 민심이 집값에 많이 민감하고 또 세금에 민감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 오늘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화난다. 그러니까 집값 올라서 세금 오르니까 화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겠다 이런 거고요. 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금 조정이 인기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원리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해서 예상 못한 세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이 고통받는 거기 때문에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나 뭐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다.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빨리 팔라고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런 것도 죄송합니다. 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고 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조정해야 된다. 네. 강조했습니다. 이게 집값이 오르다 보면 비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재산세 종부세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 시민들이 네. 좀 어려워한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살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한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내가 갑자기 종부세 내지 않던 세금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분이 나쁘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팔아야만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세금만 낸 느낌이고 만약에 이 세금을 피해서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사 갈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사실은 이제 영끌족이라고 있었는데 영끌족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근로자 또는 뭐 대기업을 포함해서 저는 상위 10%에서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왔었죠. 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집도 구하지 못하고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차익도 얻지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두가 기분 나쁜 부동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입장에서 현 정부가 크게 각을 세우지 않으면서도 나는 좀 다른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네. 걱정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해요. 그리고 이제 노원 네. 지역에 보면은 재건축 그 해당 연도가 되는 낡은 아파트들이 그렇군요. 많아요. 네네네. 노원구에.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두꺼비도 새집 달라고 하지 않냐. 사람은 오죽하겠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겠다. 뭐 지금 보면 안전진단 그 항목
이 가중치가 사실 환경보다는 그 구조 여기에 좀 집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풀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불법의 유능한가 이런 키워드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게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셈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서울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도 경기도부터 서울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안성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아니 도대체 뭐가 유능하다는 거냐? 시장하고 지사하면 다 유능한 거냐? 불법에 유능하단 말이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대장동 특혜 의혹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 특정 사람들에게 천문학적 돈을 그렇게 받아가게 하는 게 그게 유능한 사람인 게 맞냐? 뭐 그걸로 보면 유능한 사람 맞는 것 같다. 이렇게도 비꼬기도 했고요. 이 위기에 강하고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 슬로건, 이 위기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고 후보가 만든 위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정치 보복에 대한 그런 뭐 비판이나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프레임을 차단하는 모습 어제에서 오늘도 보였는데요. 아니 누가 정치 보복을 제일 잘했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자기 진 죄는 남에게 덮어 씌우고 자기 진 죄는 덮고 남에게는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일 굉장히 아주 강력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박살내겠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네, 그 형용사도 그렇지만 뭐 네. 무솔리니나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아마 중도에서 보기엔 두 후보 다 그렇게 볼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는 비호감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었던 이제 대장동 특혜와 관련돼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가져왔다. 이 부분은 대장동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더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흔히 말하는 일반 국민들 중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뭐 어렵죠. 천화동인 뭐 이렇게 네. 나오면서 이게 왜 나눠졌는지도 모르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도시공사가 나오고 이름이 막 서너 명 등장하고 키맨이라고 했는데 키맨이 한 6명에서 10명이 됩니다. 이럴 때부터 사실은 좀 팔로우하기가 좀 어려웠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몸통이 계속 이재명 후보다라고 했다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제 50억 퇴직금을 받고 박영수 특검 딸이 이제 11억을 회사를 상대로 대출을 받고 이런 걸 하면서 물타기 많이 됐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거리 유세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짧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흘러간 이슈이긴 하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쉽게 되게 알아듣기 쉽게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불리게끔 이재명 후보가 방조했다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조했다. 이거를 그냥 네. 똑같은 프레임 이미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됩니다. 연관 효과를 계속 주려고 하나 보군요. 네. 네. 이재명, 윤석열 빈소서 안과 차례로 20분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유세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좀 두 후보가 차례로 이제 아마 찾아뵌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네, 어제 오후 8시 반쯤에 이 천안 이 당국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국민의당 지역선대위원장 빈소 윤석열 후보가 방문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어제 이 유세 현장을 봐도 로고송도 안 나오고 네. 율동도 없는 차분한 유세가 진행이 됐고요. 윤석열 후보도 유세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 현장에 와서 조문을 하고 또 안철수 후보를 좀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25분 정도 독대를 했어요. 얘기를 나눠서 뭐 이 기자들이 볼 때는 25분 동안 얘기를 나눴으면 분명히 정치적인 얘기 특히 단일화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 이 독대 마치고 나온 윤석열 후보는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함께 얘기 나누고 또 마음의 위로라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뭐 장소가 장소인 만큼 다른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대화는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 기자들이나 아니면 평론가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단둘이 만나서 접촉점을 늘려나는 것 자체가 야권 단일화 가는 뭔가 좀 한 걸 한 걸만 가는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빈소 방문 계획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양쪽 캠프 다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뒤에 윤석열 후보 떠난 다음에 30분 정도 뒤에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잠실에서 유세를 마친 다음에 바로 떠나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 한 20분 정도 함께 독대를 했는데요.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얘기 나눴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그냥 끄덕이며 뭐 별다른 얘기 안 하고요. 조문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후보에 앞서서 사실은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도 빈소를 방문해서 네. 조문을 했었고요. 이렇게 두 양강 후보가 다녀간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두 후보가 상가에서 위로의 말씀들을 주셨다.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선거운동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당은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 후보가 본인이 다른 얘기 없었고 위로만 해주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론가들과 많은 세간에는 어떤 얘기들이 25분 그리고 20분 동안 오고 갔을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저는 얘기가 오고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빈소에서 두 후보 다 이제 대놓고 도와주십시오. 단일화합시다라고 얘기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거는 아마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힘을 내서 우리 꼭 대한민국 잘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뭐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넌지시 네. 두 후보 다 돌려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렇겠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한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해서 사람들이 그 돌려서 한 얘기가 뭘까 궁금해서 계속 그럴 텐데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고 네. 유세버스 사망사고 합동 감식이 있었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대략 짐작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발전기, 자가 발전기 여기서 가동이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됐고 네. 그 가스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연기가 어떤 식으로 차량에 흘러 들어갔는지 이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버스를 사진으로 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운전석 옆에 창문을 제한 모든 창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랩핑을 네, 랩핑이요. 해서 예. 그게 뭐 광고 효과도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가끔 그런 뭐 차량 사고가 났을 때 탈출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창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CCTV가 공개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한 20-30분 만에 이 안에 차에 있던 분들께서 좀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도 좀 보였고 6시간 동안 그 자리에 계속 가스가 들어오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파악도 안 된 부분들 또 지금 이 18대의 버스가 전국에 이제 돌아다닌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운행하지 않고 있지만 거기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안전교육 이런 것들 할 시간이 없었다.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에서는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다 업체에서라고 했지만은 정작 운전기사들은 그런 교육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좀 위험하고 그런 거 알았다면 가스 경보기 이런 건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못 본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월요일에 그 제가 두 분께 단일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라고까지도 한번 여쭤봤는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그날만 해도 이런 사고에 대한 예측은 못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 대선은요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맞아요.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조금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안철수 후보가 일단은 이 장례식장에 있지만 이 장례식장을 선거 끝날 때까지는 3월 9일까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틀째 유세를 중단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장례 절차도 3일 이내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는 어느 정도 메시지를 던지고 다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안철수 후보 스스로가 완주를 하는 것이 좋은지 완주를 하지 않고 그냥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 계속 나서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와
계속 내가 먼저 제안했었던 걸 받지 않았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러 주요 지표를 보면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은 한철수 후보가 단일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 지표들도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느긋해집니다. 안 그래도 느긋했었는데 더 느긋해졌죠. 그 지표가 네. 발표되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2, 3일 시한을 줬는데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박정호 기자님? 네, 이제 변한 상황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 여론조사 경선으로 하자, 국민 경선 하자, 이게 나의 마지막 제안이다라고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답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답변 없이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제안을 거두고 그냥 양보를 하든 아니면은 지지선을 하면서 그냥 후보직 사퇴를 하든 이렇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 남아있는 정치 인생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치 인생을 마라톤 하는 것처럼 완주를 하길 원한다면 지금 이 고비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네. 지지율도 안 오르고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럴 때 이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정치 인생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새 정치를 보여주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새 정치 언제 보여줄 거냐 이렇게 비아냥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자신의 새 정치를 보여주지 않고 또 그냥 완주를 안 하게 된다면 제안도 안 받았는데 안철수 후보한테는 또 미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한테 공은 계속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말씀으로는 이제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심상정 후보는 호남서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날이 서 있더라고요. 네.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일정을 수행했었고요. 그러니까 호남 하면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토론 때 좀 공방이 있었던 일명 살찐 고양이법. 네.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 제한하는 이 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비판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보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실용은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재벌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 후보를 겨냥하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이 노동 의제를 포함해서 진보적 의제를 짊어지고 나갈 그걸 실현시켜 나갈 그런 유일한 후보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울산을 방문했어요. 울산에서 노동 표심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차별화 또 진보 아젠다에서 차별화는 계속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도 전남 여수에 일부러 이제 찾아가서 여수 폭발 사고 산업단지 희생 빈소를 조문했던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뭐 산업단지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요. 다만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상정 후보가 토론에서 민간 기업 30배 제한해야지 흔히 말하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가 있다.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격차를 줄이는 것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국가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는 심상정 후보답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답게 그 답변을 이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답변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몰랍법이라고 특정해서 삼성 몇몇 직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이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많고요.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강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거 좀 캡이 생겨? 그럼 다른 나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중국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으로도 갈 수가 있고 다른 여러 나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반대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안 올 수도 있죠. 왜 그 돈 받고 거기 가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20대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SNS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 SNS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서 바닥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최저치가 높아진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천장이 뚫려 보여요. 격차가 너무 버는 사람 너무 많이 벌고 그죠? 네, 격차가 너무 커져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과도 비교가 되고 사진이 올라왔을 때 내가 먹는 음식과 친구들이 먹는 음식이 가격이 결정이 돼버립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긴 해야 되되 네. 상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입장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컨텐츠 제작 쪽에서도 차이나머니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오냐면 정말 천장 없이 높은 제작비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왜 컵라면이라던가 내지는 김치 같은 것들도 그쪽 상호를 넣어서 같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민간 기업에 우리가 보는 뭐 삼성이라던가 IT 기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화적인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이쪽에도 어마어마하게 외국 자본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넓은 부분에서 실감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잠시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통 안전에 집중해 주셔야겠는데요. 도로는 많이 좋아졌고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돌발 상황이 항상 문제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서면 7터널을 막 나오자마자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막 됐습니다. 하지만 조심 운전 필요하겠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송내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사고가 있던 오산 부근에서 막히다가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이고요. 월드컵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인 가운데 가양대교부터 속도로가 떨어지고 있고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 뉴스와 어울리는 디저트송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 더 얘기해 볼 텐데요. 이건 또 뭘까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옆집 의혹을 얘기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관련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이 보도를 근거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이재명 후보 옆집, 그러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8월 이재명 후보 부부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 분당의 아파트 옆집을 이 공사, 그러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로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자 국민의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관여한 조직적 횡령 범죄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은 뭐 이른바 김혜경 씨가 주문했다는 초밥 10인분 이게 어디로 갔는지 또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말했던 기생충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명을 내놓든지 그럴 수 없다면 이제라도 부부가 함께 수사를 받아다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음식을 시킨 이유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옆집에 있는 이 직원 합숙소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또 어떤 답을 내놓고 있나요? 민주당은 뭐 말 그대로 네 글자로 줄이면 금시초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에서 해명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판교 사업단의 조성 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을 했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두 개 있었는데 옆집에 있었으면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으나 100개가 넘기 때문에 이 100개를 전체 다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떨어뜨려서 강제로 하려면 그게 또 이상할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합숙소는 그 100개 중에 하나였을 뿐 이것을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공보단 차원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과잉 의전 논란에서부터 시작하더니 이제 이게 여기까지 얘기가 점점 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유승민 경선에 같이 나왔던 후보죠. 네. 윤석열 후보 어떻게 네. 도울지 고민 중이다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4시 30분에요.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이 뭐 공개적으로 아마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국민들 향한 메시지 내고 그럴 것 같은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도울지 좀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돕는 게 좋을지 이걸 좀 생각해 보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선 승복 당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제. 그러니까 경선 당시 어떤 얘기를 했었냐 돌이켜보면 승복 연설
그때 결과에 대한 승복 연설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와 같은 마음이라면 백의종군, 그러니까 선대위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거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뭐 유세할 때 같이 이 유세차에 올라가지고 지원 유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역에서 지지자들 만나거나 이 정도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월요일 날 정미경 최고위원과 말을 제가 나눠봤었어요. 네. 그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유승민 전 후보가 이제 참여할 것이냐. 그때만 해도 좀 잘 모르겠다라는 답으로 읽혔거든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며칠 사이 바뀐 흐름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인터뷰. 유승민 같은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다. 네. 라는 발언이 오히려 이제 반발작용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기 어렵게 만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네. 아니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후보랑 이렇게 오랜 사이인데 괜히 얘기했겠어? 혹시 너 저쪽으로 와서 지지할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를 했다면 설령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한들 그래 나 갈 거야 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거를 하더라도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또는 마지막 한 10일 정도 3월이 들어서서 뭐 지지 연설에 TV 찬조 연설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자기가 원래 있었던 대구 정도의 지지 연설 지원 유세 같이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먼저 쳐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빨리 등장하지 않으면 소음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억울한 부분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전격적인 회동이 성사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어쩌면 거취 표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 몫이었단 말이에요. 그 거취 표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그래서 월요일까지만 해도 참 불투명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 지금 오창석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려 이거 내가 거취 표명을 안 하면 논란의 중심에 내가 서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오창석 평론가 말씀이신데 그렇게 보자면 이 러브콜이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 민주당의 이런 입장,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윤석열 후보가 가진 카드 중에 하나가 지금 좀 빨리 나오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하는 그런 발언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가 이제 중도층을 모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유승민 전 의원 카드를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씨가 이 녹취록을 통해서 홍준표, 유승민 다 굿한다 그 얘기 한 다음에 바로 반박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사실과 다른 것에 참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뭐 물밑 대화나 접촉 없이 내 이름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갈 것처럼 하니까 못 참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시점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선거에 더 도움이 됐으려면 더 막판에 나와서 중도 표심, 원팀 함께 가는구나 이런 와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결과론적으로는 네. 그 카드가 일찍 나와서 오히려 이 부분이 민주당 쪽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이 네. 됩니다. 여튼 오늘 오후 17일 오후 4시 30분에 유승민 전 의원과 이제 회동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지를 하기도 하고 뭐 지난 대선에서 또 보면은 뭐 지지 선언이라던가 뭐 단일화라던가 이런 변수들이 며칠 남기고도 사실 이루어지는 게 많기 네. 때문에 워낙 살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뉴스 봤더니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어요. 이제 KT 채용 비리에 대해서 김성태 전 의원의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성태 전 의원이 2012년 그러니까 자신이 간사로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 이 이석채 전 회장의 증인 채택 이게 좀 논의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 공채 전형 기간에 맞춰서 지원서 접수와 또 인성 적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별도 응시 기회를 통해서 2013년 1월 정규직 사원에 최종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석채 전 회장은 이 당초 서류 전형 단계부터 불합격 대상인 이 김 전 의원 딸을
합격 대상으로 바꿔서 이후 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시켰다. 이런 희망을 받았는데요. 김성태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게 확정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됐고 네.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는데 사실 이 판결을 쭉 놓고 보면 1심에서는 김성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네. 왜 그랬냐?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됐지만은 김성태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받은 건 아니니까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거였는데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딸의 취업 기회 제공과 그다음에 김 전 의원의 증인 채택 이 직무에는 대가성이 있다. 이거 같이 살고 있는 딸에 대해서 이런 이익을 준 거는 대가성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유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게 네. 좀 확정된 모습입니다. 네, 이 대가성 뇌물수수죄, 뇌물이라고 최종적으로 얘기가 된 건데 굉장히 오래 이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었어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 네. 그리고 뭐 선고 과정이 네. 길긴 길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졸공채가 지금 웬만한 기업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이 캠프에 합류할 뻔했었던 것. 맞습니다. 네. 직책 받았다가 논란이 되자 사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뭐 정의당을 공격하고 국민의당을 공격했을 때 뭐 내로남불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의 캠프에 제일 처음에 이제 김성태 의원을 데려오려고 했었다는 점. 이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혐오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었고 초반에 김성태 의원을 데려오려고 했던 사람은 과연 어떤 의도였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대가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돈은 받은 건 아니지만 딸한테 이 채용 비리죠. 사실은 이게 그때 기간도 아니었고 또 미비한 검사 자료도 없고 미비했는데도 합격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딸의 이익을 준 것도 이게 김성태 전 의원을 보고 준 거고 또 증인으로 안 불러줬기 때문에 준 거기 때문에 이게 김성태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함께 살고 있는 딸 가족의 이익을 봐서는 대가성이 입증된다 이렇게 그럴 판단한 힘이 겁니다. 있었고 그럴 힘을 쓴 거다라고 이제 이해가 네, 증인을 되는데. 부르지 않는 무마를 해줬으니까요. 거기에는 네. 대가를 딸의 인사로 채용으로 받은 거죠. KT라는 회사가 또 워낙에 또 젊은이들 사이에 네. 대학생들 사이에 그 20대들 사이에서 꿈의 직업장 중 하나이니까 더 민감했던 문제 아니었을까. 뭐 일반적인 대기업이라기보다는 통신사가 흔히 말하는 월별 현금 장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망하지 않는 회사거든요. 네. 실제로 그 취준생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사실 휴대폰이 너무 당연한 세상이라 차가 없어도 되지만 휴대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맞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김성태 의원이 개입했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네, 짧게 좀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 당시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네. 뉴스에 나왔었던 건데 권성동 의원은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인데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서 요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 거기다가 이 최웅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었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회이사로 지명하도록 이 산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이런 혐의가 판단이 된 건데요. 이게 1심부터 2심도 그렇고 계속해서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네. 인정한 거고요. 재판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이 최응집 전 사장과 이 권성동 의원이 공범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은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한민뉴스 듣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고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한민뉴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 대신 진행 맡고 있습니다. 강유정입니다. 지금 대선이 20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후보들 모두 누구와 누가 만나는가 정말 중요해졌네요. 라고 8918님이 문자 보내주셨고요. 내일은 또 누구 만날까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신청합니다. 네, 이 노래로 오늘 디저트송 들으면서 네,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를 보태고 싶지만 마인 컨트롤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앞으로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내세우는데요. 그야말로 헛된 약속인 공약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선거 때마다 매니페스토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매니페스토는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게 확고한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 공약의 정책 목표와 실현 시기, 예산 확보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매니페스토는 라틴어의 마니페스툼에서 파생된 이탈리아어인데요. 분명한 의미 또는 매우 뚜렷함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래를 보면 1834년 영국의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실패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1997년 영국의 블레어가 매니페스토를 제시해서 집권에 성공하면서 매니페스토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니페스토를 참 공약이라는 표현으로 다듬어서 사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와 참 공약이 실현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차고 건조한 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영동, 경상권, 전남 동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경북 영덕에 발생한 산불도 이 강풍 때문에 더 크게 번지고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산불 경보가 주의 단계로 발령된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의 눈은 거의 그쳤지만 울릉도 독도는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울릉도 독도엔 최대 10에서 1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밤사이 전라권 서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고 미끄러운 곳이 있는데요. 이동하실 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 대부분의 한파특보는 일부 남부지방까지 확대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경북 북동 산지는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국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엔 서울이 0도, 강릉과 대전, 광주가 영상 2도, 대구와 제주는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약간 오를 텐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 낮부터 모레 아침 사이는 추위가 잠시 주춤할 텐데요. 이후로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3.8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위중증 환자 2,000명 수준까지는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서 재택치료도 초기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6명이 급증한 3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나선 대선 후보들이 일부 행사에서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은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다수가 밀집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경북 영덕군에서 재발화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산불을 끄기 위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0대와 인력 2,200여 명을 영덕군 산불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4년 가까이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과 거래처 등을 담합한 제조업체들의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 평론가가 휴가 갔습니다. 오늘 진행 맡은 강유정이고요. 화제 이슈를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 갖겠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대선 야권 단일화는 어떤 구도로 좁혀질까요?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목이 다 쉬도록 선거운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전화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어제보다 목소리가 더 나쁘군요. 네. 오늘도 부산에서 선거 유세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오늘은 제가 창원 쪽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김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PK 지역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PK 지역입니다. 특히 오거돈 시장과 네, 여보세요? 지금 마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 이어서 이제 호남 민심이 오른다라고 어제도 제가 들었던 듯해요. 국민의힘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호남에 대한 저희의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동진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영남에 대해 공약했던 것, 그것에 대비되는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조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동 중이라서 전화가 중간에 잠깐 끊기는 듯합니다. 네, 안 후보가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선거운동 잠정 중단하고 완주도 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도 사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보좌관 한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그 사고에 있어서 그 선거 캠프에서 선거 중에 그런 동지들이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좀 침체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당 측에 저희도 애도를 표하고요. 어제 우리 윤석열 후보도 장례식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애도를 표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빨리 국민의당이 수습의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제 윤석열 후보가 빈소를 찾아서 안 후보와 독대를 했습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하셨지만 25분이라는 시간에 단순한 대화만 나눴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우리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조문을 위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내용을 거기에 상의하는 것조차 좀 예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조문을 제외한 그 딱히 정치적인 의지에 대한 것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좀 대표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 뭐 지났다, 아니다, 아직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아직 나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저희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의사를 밝혔고 저희 당내에도 다른 의견들이 책임 있는 위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좀 이제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통큰 단일화라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단일화는 여전히 가능하게 열려 있는 걸까요? 저는 계속 지적하지만 이 단일화라는 용어가 경쟁 방식이나 협상에 의한 단일화라는 것이 이제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당에서 무슨 무엇을 제시하고 공동 정부를 하고 이럴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결단에 따른 사퇴나 의회 지지선언 이 정도만 저희가 언급하지 따로 저희가 어떤 협상이라는 걸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제 안 후보가 기권을 할 경우라고 들리는데 다음 로드맵을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안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선대본부에서는 금시초문이다라는 반응도 보였고요. 그렇지만 안 후보 기권 후 로드맵이라는 그 사안에 대한 논의 유효하게 좀 진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 정권 교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어떤 지금 시점에 먼저 언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후보가 언급하기 전에 그런 것을 앞장서 언급하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예우라는 것, 그런데 총리나 장관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은 그 예우와는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정치를 하는 분들,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주자급 인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이 누굴 보장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정권 교체에 대의에 동참하시는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멋지게 비춰질 수 있을까 그 부분만 고민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자리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안 대표에게 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멋지게 보인다라는 부분이 아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예우의 핵심일 듯한데 그런 예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지금 국민의당이 안타까운 일을 지금 겪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좀 현재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듣겠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오늘 오후 공개 회동 갖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 전 의원과 원팀 확정 지으면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선대위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유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선주자급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지위를 맡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있어서 안정감을 더해준다는 의미 이 정도를 바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빠르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왜 오늘 이렇게 좀 본격 회동을 갖게 된 걸까요?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자꾸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가지고 아전인수적인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 대의에 동참하겠다고 그 당시에 패배 뒤에 수락할 때도 11월 당일에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어제 선거 유세장에서도 정권 교체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이 어쩌면 이게 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현 정부에서 그 대통령께서 그런 강한 반응을 보이신 것에 대해 가지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도 강한 반감을 느끼고 또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결집할 수도 있겠지만은 선거 기간에는 청와대가 이런 선거에 대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강하게 시작했지만은 청와대는 선거 기간 중에는 최대한 좀 이렇게 이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했으면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을 낸 데 이어 어제 광주 유세장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얘기와 좀 통하는데 적폐 수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적폐 수사라는 용어와 정치 보복 사이라는 용어 사이에 이 가림을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자기 모습인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띄우고 그걸 바탕으로 전국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수사라는 단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그런 어떤 복수, 정치적 복수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복수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동치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좀 무소부의 권력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 정권 초에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에게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 가지고 매우 강한 수사를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진짜 만약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초반부터 그럼 잘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네, 대선에 끼워든 좀 낯선 키워드가 있습니다. 신천지 무속 키워드인데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신천지 개입에 대해 이제 경선 직후 알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 대표님은 당시 대표였고 당원 통계 확인해 보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경선 후보와 당 대표의 말씀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아직도 궁금해합니다.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요? 선거에 지고 나면은 보통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가지고 주변에서 보고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 대표님도 좀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당대표로서 저는 당원 통계나 이런 것을 정확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보면은 어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 가입에 있어서 특이한 어떤 현상이라든지 편중 이런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홍준표 대표께 저희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연일 구판, 연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판을 벌인 무속인이 김건희 씨의 전시에서 축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추가 의혹이 재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좀 정리할 필요는 없을까요? 정리 이전에 김의겸 의원이 최근에 합당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강한 목표의식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무속인이 뭐냐 하는 논란 자체가 이미 이재명 선대위 소속 인사가 우리 윤석열 후보 지푸라기 인형 만들어 놓고 오사를식 진행한다 그러고 이럴 때부터 많은 대중은 그런 게 선을 넘은 어떤 무속이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기서 무속 논란을 들이밀어가지고 이득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해 마이클 잭슨으로 비유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민주당 이경 대변인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고 그런 것으로 조롱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저는 민주당 선대위가 지금 좀 이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보다는
뭐 주술, 뭐 모속, 그다음에 무슨 뭐 마이클 잭슨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정치를 희화하고 있거든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이 이제 이준석 후보님이란다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고민정 의원이 반려동물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홍보를 했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님이 동물을 선거운동의 도구로 쓰지 않는 게 동물권의 기본이다라고 이제 SNS에서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셉질이란 표현까지 쓰셨는데 민주당의 선거 전략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도 좀 연동될 텐데 컨셉질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하는 선거운동 보면은 반려동물 사진을 찍어 올린 다음에 강아지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동물권이라는 거, 동물 본인들이 뭐 반려동물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동물권의 기본이라는 것이 동물들의 의사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동물의 이용을 절대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물권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 게 없으면은 동물들을 참칭해가지고 이렇게 선거에 동원할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선거법에서도 동물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의 선거 후보물을 부착한다든지 이런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동물권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학습을 좀 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갑자기도 숙제도 좀 여러 가지로 패러디도 되고 있는데 이 대표님이 동물권 숙제를 내자 고민정 의원은 성상납 의혹을 숙제로 맞받아쳤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고민정 의원이 어떤 유튜브 채널을 잘 보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제발 선거 과정에서 이성을 찾아야 되고요. 고민정 의원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막무가내식 공격으로 저희 선거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일이 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 큰 역할을 해주시는 건 고맙지만은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서관 윤 후보의 메시지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권에서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단문 메시지 공약이 나온 게 이런 배경과 연관된 거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어쨌든 잘못이고 또 의혹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수사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범죄를 여성가족부나 이런 것과 엮어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일에 연루됐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범죄를 선거행선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 단문 메시지 공약이 워낙에 또 굉장히 여파도 컸었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약간 특정한 단어 저는 좀 수정을 해서 어떻게라고 말할 수 있을 이런 부분도 이제 약간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배제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좀 문제 의식이 있으실 듯해요, 대표님도. 선대위라는 선대본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고 부적절 표현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선까지 딱 20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 남아있는 비단 주머니가 있을까요? 선거 과정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비단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 충분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셨던 비단 주머니 중에 대표님 말씀이니까 가장 좀 효과적이었다. 이게 좀 가장 주력했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효과적보다는 꼭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호남에 보낸 230만 장의 편지였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런 호남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로서 앞으로도 그런 기획들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동 중이라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또 양해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KBS 일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고요.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이제 키워드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말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 키워드 먼저 현근택 변호사가 꼽아주신 키워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뭐 검찰공화국 선포한 윤석열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아, 네. 검찰공화국 선포한 윤석열. 이걸 이번 주 키워드로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사과는 않고 있고요. 정치보복 내 사전에 없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미 다 나왔습니다만 현 정부를 적폐로 몰고 수사하겠다 이거 했고 특정인을 또 중앙지검장으로 암시하는 듯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공약 나온 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49년 검찰청법 생길 때부터 70년 이상 유지됐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였고 예산 지휘 이역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공수처 아시겠지만 만든 이유가 고위공직자 그중에 가장 큰 게 검사들의 비위를 제어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동안 스폰서 검사 온갖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만들어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검사들입니다. 사실은 다른보다. 근데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에서도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공수처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사들이 과거처럼 마음대로 스폰도 받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폐 수사를 하겠다면서 어느 정도 검찰의 권한을 다시 살려주겠다. 그 전보다 오히려 더 큰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 한다 그래요. 근데 네. 검찰이 예전에도 보면 지시 구체적으로 안 합니다. 네.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수사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권한은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뒤에서 벌어지는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또 알아서 수사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97만 원 쪼개기 한 거 보면 알잖아요.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라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더 키워주겠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그렇죠. 들리는데요. 그 전에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적폐 수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장성철 교수님 어떠세요? 민주당이 제대로 검찰 개혁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제대로 검찰 개혁도 못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만 대권 후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민주당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걸 얘기하면서 검찰의 독립,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식의 명분을 내세웠는데 솔직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는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네. 갖는 게 좀 문제라고 봐요. 정부에 지금 16개 외청이 있거든요. 거기서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지 못하는 청이 검찰청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도 자신들이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 있어요. 네. 근데 검찰만 없다. 왜 없냐. 그동안 검찰에서 상당히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줘가지고 검찰총장이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 국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들어줄 수가 있다.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정치권 관련 수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산을 가지고 이거 수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수사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압력을 받으면 검찰은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오히려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예산 편성권은 지금 법무부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게 주겠다. 이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일들이 더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수사지휘권이 있는 나라가 독일, 일본, 우리나라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부당한 검찰에 대한 개입, 관여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제대로 검찰 개혁했으면 이러한 이제 공약이나 내용들이 안 나왔을 텐데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그 무리하게 제대로 검찰 개혁이란 게 뭐 어떻게 썼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거죠. 네.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 독립, 권력으로부터 개입을 막고 자신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권력을 향한 수사를 아무런 권력으로부터 견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수사 담당 부서를 해체해버리거나 좌천시켜버리거나 또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식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검찰 개혁이라는 큰 명분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죠. 본인이 검찰총장을 할 때는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적폐 수사 지시를 받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뭔가 수사를 하려면 개입하는 거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반대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분인데 그런 분이 검찰을 오히려 이런 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특정인을 벌써 거론하고 그럼 우리 정치적 중립에 완전히 반하는 겁니다. 지금 수사지휘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독일, 일본, 우리나라 같은 법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막강하죠.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 집행권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민 통제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건데 이거를 왜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썼느냐 이 얘기 나시는데요. 예전에는 쓸 필요가 없었어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전부 다 검사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굳이 척하면 척 알아서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보면은 뭐 천장배 아니면은 막 천장배 장관이나 지금 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 이런 분들이 검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검사 출신들은 오히려 장관이 더 선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지휘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윤석열 후보처럼 검찰총장 출신이 갔을 때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 막강한 권한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돌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거는 큰 틀에서는 맞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돼 채널A 기자에게 연락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의 통화 녹음에 대해 물어본 정황이 나왔습니다. 왜 물어본 건지에 대해서 일단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이 한 말이 좀 있습니다. 그걸 듣고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직접 당시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그 제보자에게 들려줬다는 한동훈 음성 파일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다른 본인이 뭐 친분이 있는 기자니까 물었었겠죠. 기자를 통해서 계속 물어왔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 씨가 이 사건과 결코 무관할 수 없고 왜 그토록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또다시 입증하는 사례다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걸 본인이 그렇게 기자한테 사정해서 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검사의 일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감찰 조사로 규명을 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총장이 일일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알아본다는 거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뭐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 쟁점이 됐던 게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과 그 채널A 이동재 기자 간의 녹취록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재 기자도 처음에는 뭐 녹취한 게 맞다 그러다 나중에는 본인이 뭐 자작한 거다 이랬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공식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보도된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다른 기자를 통해서 그걸 물어봤다는 거지. 있냐 없냐. 그럼 이 공식 입장하고 다른 거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진짜 있나 없냐 확인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의 공식 입장이 못 믿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어쨌든 다른 뭐 관심이 있거나 사실은 어찌 보면 검찰총장이 뭐 당연히 아는 기자한테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검찰총장이 이렇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공보단이라든지 대변인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건 사적 관계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않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그러면 그 공식 입장도 사실이 맞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뭔지 왜 물어봤는지 이건 잘 모르겠고 이게 기자의 카톡 내용이 이제 유출돼 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성, 신빙성 이런 것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물어봤다고 해서 뭐 큰 문제일까? 자기의 가장 측근, 아끼는 그런 부하와 관련된 문제를 그냥 뭐 기자와 뭐 통화하면서 간단히 뭐 물어봤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물어본 것만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본 건 아무 문제 없는 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검찰총장이 아니라 개인이면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당시에 보도가 문제가 됐고 만약에 이게 녹취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감찰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되는 건데 아니 검찰총장이 아니면 공공기관의 수장이 본인이 관련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정상적인 절차에서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있냐 없냐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공식적인 입장하고 좀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까 의문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네, 그러면 요 질문도 한번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 당시에 이제 공범 관계로 의심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의 통화 내용이 담긴 아마 거기 요즘 다 포렌식 하면 다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사 기법, 법률 지식을 활용해서 오히려 잘 아는 그 검사가 스스로 증거를 숨긴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좀 지금이라도 열어야 한다는 댓글 지금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 사이 어떤 대화와 어떤 통화가 있었냐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도 그 채널의 진상조사에 보면 핸드폰을 다 초기화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게 문제가 된 건 이제 이분과 다른 분들 간의 통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카톡이나 나온 거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도 본인이 뭐 계속 떳떳하다 그러는데 결국은 비밀번호를 안 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안 풀었어도 그 전에 보면은 윤석열 부인과의 뭐 300회 이상 카톡도 나오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고발 사주와도 다 연결되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떳떳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떳떳하지 않겠죠. 감추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너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네가 증명해봐 라는 식으로 해서 네 휴대폰 비밀번호 얘기를 해서 공개를 해라. 이러는 것은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휴대폰이라는 것은 그러한 특정한 뭐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지극히 사생활적이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통화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공개하라는 것은 좀 보호권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저도 뭐 솔직히 죄가 없는 걸 네가 증명해봐라는 차원에서 떳떳하면 비밀번호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법률적으로 이것을 공개 안 해도 되고 비밀번호를 얘기 안 해도 된다면 이것은 개인의 피의자? 참고인의 보호권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당연히 뭐 법적으로야 뭐 뭐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계속 본인 스스로 그렇게 대화한 적도 없고 통화도 없다,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문제 없으면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이제 독립운동가에 비유했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그래서 아마도 대선 이후 당선이 되면 중앙지검장으로 기용해서 적폐 수사할 거다라는 암시적인 발언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됐는데 더더욱 그렇다면 좀 밝힐 거는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선되면.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장 시킬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데 왜 못 시키느냐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지금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검찰은 아마 한동훈 검사장한테 쫙 줄 서 있을 거예요. 벌써 그런 그 줄 서기 시작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에게 권력이 모이고 줄을 선다, 눈치를 본다. 그것은 검찰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 그렇게 쓱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적폐 수사, 전임 정권의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졌는데 한동훈 검사장 얘기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좀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인사 그렇게 비판해 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추미애 라인이니 뭐 친정부 인사니 이렇게 비판해 왔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본인이 측근인 걸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독립운동가 뭐 중앙지검을 왜 못 시키냐 그러면 당연히 검찰 내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다음에 가는구나 다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성남지청 차장 검사가 사표를 낸 적이 있잖아요. 성남FC 수사 관련해서. 네.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한 겁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 일지에 뭐라 했냐 그러면 측근에게 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네. 이거 그냥 사적 관계거든요. 검찰에 예를 들어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그건 공적 관계 맞는 거죠. 아니면 수원지검장이나 수원고검장 상사한테 알리겠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건데 법을 다루는 분이 이거를 측근에게 알리겠다 그래 버리면 그럼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물론 본인은 아니라 그래요. 본인은 수사일지에 그런 건 없다고 서로 이제 다툼은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했다 그러고 누구는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뭐 진실 공방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가능성 면에서 본다 그러면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계속 했거든요. 또 그 보도에 의하면 이게 뭐 송치되기 전부터 이거는 기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단이 있는 거거든요. 기록도 안 본 상태에서 기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인이 봐야 되는 거라서. 근데 앞으로 이런 방식의 어쨌든 줄서기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횡행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공적 조직이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가 결국은 수사를 좌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저는 뭐 한동훈 지검장 검사장을 특정해서 이렇게 뭘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안 한다라고 지금은 선언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춰라.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에서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특정 후보와 특정한 사람과 친한 사람들 그리고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리고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좌천을 시켰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냥 검찰의 조직의 안정성을 망가뜨린 것은 현 집권 세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폐 수사 발언 이후에 지금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했고 또 이게 엉터리 프레임이다라는 반복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적폐 수사란 말에 대한 굉장히 무게감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네. 당연히 뭐 일반 정치인이어도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계속 해온 게 이제 수사 특수부 검사였고 특수부 검사 우리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런 과정 겪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 다 털고 뭐 후원 회장하던 분들 다 탈탈 털다가 가족도 수사받고 이랬단 말이죠. 그때 뭐 대통령이 전 정권 뭐 인사들 수사하세요 이렇게 뭐 직접 한 게 아니거든요. 딱 분위기 보니까 그럴 것 같고 그래야만이 본인들도 이 정부에서 어쨌든 그 당시 정부에서 좀 뭔가 힘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특수부 검사들이 그동안 그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해야 된다. 그게 왜 저는 제일 웃긴 게요. 뭐 찔리는 게 있어?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어쨌든 검사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면은 당신 탈탈 털겠습니다 이랬는데 왜 나를 털어요? 이러면 뭐 찔려? 뭐 잘못했어? 뭐 있구나 이런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정치적인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반발한다고 해서 찔리는 게 있으니까 반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로 아직도 그냥 검사스럽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영일의 시사본부 진행 중이고요. 현국대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각설하고 시즌2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성철 교수님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착각
전략이라고 꼽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회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에 관한 문제인데요. 신천지와 주술 문제를 갖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강조를 하면 나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라든지 특정한 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소확행 공약을 하면 나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든지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찬을 하면 내가 중도 확장의 이미지, 국민 통합의 이미지를 갖게 돼서 지지율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실패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제 어제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특히 신천지와 주술 문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런 문제는 야당 국민의힘의 반박을 당하기 정말 쉬워요. 주술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민주당 선대위의 어떤 위원장께서 오살 해가지고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침을 거기다 놓고 또 이런 등 같은 거에도 대통령 이름도 있고 이시종 충북지사 이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해요. 경제 대통령이라는 부분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경제 성장률 추이가 어땠냐. 2018년부터 20년도 보면은 대략 6%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했다. 어떻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라고 충분히 수치적으로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옳은 선거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선정했습니다. 네. 선거 전략이 좀 잘못됐다. 선거 전략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적폐 수사 얘기처럼 사실 검사밖에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 정부도 얘기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남녀 간, 남북 간, 중국 간 계속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대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능한 이제 약간 반대말은 무능한 거겠죠. 이제 그런 거였고 지금 아마 폭탄주라든지 이런 중독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오살하신 이분도 무슨 선대위에 직접 나와서 일하는 거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임명장에 수천 장, 수만 장 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중에 한 분인데 사과하고 본인 또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게 문제되면 대부분 그냥 아무 얘기 없어요. 반성 사과한다 이런 얘기도 안 들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연등 문제도 그렇죠. 대통령이야 제가 보기에 직접 했겠습니까. 이시종 충북지사 해명했죠. 본인이 어쨌든 그날 일정상 거기 가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은 이시종 충북지사 충주가 충북이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다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하고 더구나 민간인 부인이 왜 거기 등에 달렸는지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연등 문제가 아니라 이 건진법사나 충주 일관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있지 않았습니까? 캠프에 있는 거 아니냐, 아들, 딸, 처남인지 조카인지 활동하는 거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라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기면 기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등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요. 김건희 배우자랑 윤석열 후보가 그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앉아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다라는 사진, 이런 증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 왜 거짓말해? 주술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달려진 그 띠지를 갖고 주술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엽기 구판인 거죠. 그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그 근거도 없이 매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근거가 있나요? 예컨대 정말 그날 행사를 전부 다 주관한 분이 이것은 연등을 어떻게 다르라고 했다. 그 연등을 달면 또 소위 연등값이라고 돈도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고 이유가 뭐다. 그런 어떤 진술을 받아서 공개를 하고 그런다면 제가 좀 이야기가 된다고 봐요. 근데 수많은 사람 연등이 달려 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니까 맞을 거다. 다른 사람은 아닐 거다. 대통령은 관계 없을 거다.
혼자만의 추측이잖아요. 지금 이 대선판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만의 추측이다, 헛소리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등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큰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거나 대선 판도에 영향을 못 끼쳐요.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이 얘기를 잘한 게 뭐냐면 아니 대통령과 충북지사는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고 왜 거기 갔겠냐? 왜 그걸 달았겠냐? 라고 하면서 중앙지검장은 달았을 거다. 부인도 달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거는 이중잣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갖고 의심을 하려면 하고 비판하려면 해야 되는데 우리 편은 왜 그랬을까? 아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은 맞아 왜 달았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건진법사라는 분이 네트워크 무슨 본부장 고문인가 이랬는데 그 가족들도 다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문제되는 건 그거죠. 이현동 전 국세청이 최근에 이제 무죄 받긴 했습니다만 분리 기소되면서 무죄 받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범들은 처벌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계된 뭐 주변 사람들이 그 의료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현금으로 뭐 그 세무법인에서 냈습니다만 본인 이름으로 낸 건 아닙니다만 그럼 계속 관련된 건 아니냐. 예전에 뭐 코바나 행사에도 그 딸이 갔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면 관련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이시정 뭐 충북지사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근거 없다, 뭐 아니다라고만 하는데 그럼 왜 그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 정치를 오래 해왔거나 이러면 뭐 멘토라는 사람도 있고 스승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국가 운영을 무속이라든지 이런 데 기대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공격이 효과적이려면 더 명확한 증거를 갖고 공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김건희 배우자가 이 건진법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 우리 거 연등 좀 2개만 달아주세요. 돈 붙일게요. 이런 녹취록이 나오든가. 그 녹취록을 갖고 공격을 하면 당연히 지금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격이 유효타가 될 수 있겠지만 자꾸 그럴 거야. 아이 문제가 있어.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큰 타격은 주지 못할 거예요. 건진법사 그러면 녹음한 거 다 누구처럼 다 매일 녹음해가지고 뭐 저희한테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 거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러니까 증거를 갖고 공격을 해라. 증거가 없는 이상 계속 같은 이름이 반복이 그렇죠. 되고 있긴 하지만 신천지나 주수를 엮는 선거 전략을 그걸 이제 이재명의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걸 가지고 지지율을 막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고 본인 지지율을 올리겠다라는 거는 좀 착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각일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어떤 조언을 받고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신천지 압수수색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언론 보도 이해한 겁니다만 신천지 총회장도 영매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론 보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조차도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신천지 압수수색이 중요했는데도 그런 의사결정을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국가 운영을 할 때도 사람을 뽑을 때도 그러면 다 이제 관상 보시는 분이나 옆에 딱 앉혀놓고 보시기에 저 분이 잘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력과 능력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뭐를 근거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지위가 높아갈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국가의 중요한 공적인 결정을 그러한 주술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들의 조언대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는 후보로서 자격이 없죠. 그런 분은 공직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확한 증거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연초에 많은 분들이 토정 비결도 보잖아요. 그런 걸 갖고 너의 인생은 토정 비결에 의지해가지고 너는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공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좀 더 팩트를 갖고 공격을 하시라. 아니 개인들이 토정 비결 당연히 볼 수 있죠. 손금도 볼 수 있고 관상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국가를 이끌어가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면 검찰총장이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죠. 당연히 이거는. 근데 지금까지 뭐 법사 저는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스님 법사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많이 언급되겠습니까? 왜? 네, 조금 얘기를 넘어가 보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의 병역 의혹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체 검사 때는 이제 부동시였다가 검사 임용 당시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검찰총장 청문회 때는 다시 부동시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진도 한수를 또 떼준 사람이 윤석열 후보와 또 매우 절친한 관계더라 이런 주장입니다. 뭐 한편에서는 또 판세 역전을 위해서 많은 네거티브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던데 어떤가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이것도 그런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만약에 이 진단서를 떼준 사람이 그렇게 증언을 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당시에 야당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당시 민주당 의원인 송기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실록은 계속 변해요. 이 부동시를 갖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당시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보호하지 말든가 아니면 지명하지 말든가 그랬어야지. 자기들이 그때는 보호해놓고 이제 와서는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냐고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배신 때려서 나가서 야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 할지 않았겠습니까? 배신은 아니죠. 근데 야당에서 굉장히 또 공격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공격했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최근에 이제 자세히 봤는데 보니까 좀 의문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시라는 게 양쪽 눈이 시력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체 검사가 82년 받을 때는 0.7 차이가 났는데 검사가 94년에 신임검 할 때는 0.1 차이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총장 될 때는 그게 다시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건데, 근데 마침 또 그걸 띄워준 분이 아주 친한 병원의 의사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처럼 그 친구가 나와서 제가 진단서를 가짜로 떼줬습니다. 이렇게 말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장 교수님은 되지도 않을 거를 건진 법사가 다 녹취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연등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어디 숨어서 도망 다니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요구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마 문제가 됐었고 병역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보다 대선 후보의 병역 문제는 더 중요하죠. 검찰총장은 당시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 검증이 재산 이런 거 있지만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그다음에 특정 사람과 세무사장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문제였거든요. 이게 아주 쟁점은 아니었는데 저는 병역 문제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특히 공직에 나가는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뭐냐면요. 투수가 타자를 삼진으로 잡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서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어떤 사이다 아니면 왜 여기서 갔다라든지 해명을 하면 돼요. 우리는 어쨌든 절친한 사이 4인방 중에 한 명이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다. 아니면 내가 그럼 다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 다시 검사 받아보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 다음 날 다시 시력 검사 받고 그 당시에 야당도 그 당시에 여당도 다 문제 없군요.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렸던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 장성철 교수님한테 묻고 싶은 게 오늘 이제 경제 부스터샷을 언급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계속 경제를 강조하면서 민생 행보 이어가겠다라는 전략인데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것도 착각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는 이런 식으로 개편돼야 된다라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요. 돈 더 드릴게요. 이거예요. 청년들이요. 100만 원 더 드릴게요. 어려운 분들 돈 더 드릴게요.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냥 한정된 우리의 예산을 갖고 본인의 쌈짓돈처럼 그냥 돈 더 준다고 하면서 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산업구조 개편, 경제성장에 대한 전략,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셔야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을 못해요. 야 진짜 맞구나. 할 말이 없다. 비판을 못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기본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셔서 돈 뿌리는데 열중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이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있어요? 기본 시리즈를 최근에는 당연히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결국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얘기하는 건 저는 아마 거의
우리 이재명 후보가 거의 유리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그냥 수사나 열심히 하겠다 하는 거 말고 뭐 하는 게 더 있어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저 윤석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 무능한 경제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도 안 하잖아요. 경제 얘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윤석열 네. 후보는 정말 유능한 경제의 전문가들을 잘 쓰겠다. 잘 쓰겠다. 이런 거죠. 인재 활용을 잘하겠다라는 거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머리 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검찰총장 검사를 26년 했던 분에게 1년 정도의 대선 후보 준비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경제적으로 유능할 거야, 잘할 거야 라고 옹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본인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골랐으면 그것도 오히려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식으로도 또 옹호를 하시죠. 어설프게 아는 거다. 네. 어설프게 아느니 아예 모르는 게 낫다라고 장성철 교수님. 아예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공부 안 했는 말에 어떻게 알겠냐. 네네네.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옆집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네네. 뭘까요? 또 양쪽 이게 다 들어봐야 될 듯합니다. 네. 네, 지금 아마 옆집에 이제 뭐 얻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서 뭐 선거운동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시공사 숙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고 여기 숙소는 아마 판교랑 가깝거든요. 순회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20, 30대 직원 한 4명 정도 대리급 뭐 사원급 2명이 살았던 것 같은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개 정도 되면요 아마 계약하기가 경기도 내 어디든지 아마 뭐 빈집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뭐 선거 캠프를 집 옆에 꾸리는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다 할 텐데 왜냐하면 선거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집에다가 집 근처에다가 캠프를 꾸리는 사람은 없고 왜냐하면 이게 또 등기도 다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혹이 큰 문제 될까요? 글쎄요. 이게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면 거기서 합숙을 했다라고 하는 주택공사 직원이 사실은요. 저희 여기 합숙 안 했고요. 이재명 후보랑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여기 사용했습니다. 라는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서로 지금 상당히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좀 폭발력 있게 나가려면 하나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합숙소를 이재명 후보 자택에 두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뜨겁게 선거가 이제 3주도 안 남았습니다. 워낙 뜨거운 얘기들 오갔고요. KBS 일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